이번에 알아볼 사진가는요, 에드워드 웨스턴입니다. 이 에드워드 웨스턴도 플레임이 에드워드 헨리 웨스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미국 애들은 이름을 그 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 라스트 네임 이런 식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라스트 네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성에 해당되는 거고요. 앞부분이 그러니까 퍼스트하고 미들네임이 이름 쪽인데 대부분 미들네임은 잘 안 부르고 퍼스트네임 쪽으로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에드워드 웨스턴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풀네임은 에드워드 헨리 웨스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88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드워드 웨스턴 그러면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사진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물론 그 서부 지역에서 사진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20대 초반인가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와서 그때부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태어난 거는 시카고 쪽에서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아주 사진 거장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미국의 사진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에드워드 웨스턴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이제 사진이 굉장히 그 활성화되고 막 그 변화가 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 우리한테 지금 우리처럼 사진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그 공부거리를 줬던 그 답안을 줬던 그런 대표적인 사진가들이 꽤 되는데 그 중에서 에드워드 웨스턴도 빠지지 않는 그런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그 또 후세에 굉장히 그 가르침을 많이 줬던 그런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 이 에드워드 웨스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에드워드 웨스턴은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일반적인 사진가들은 사진을 배울 때는 뭐 다양한 장르의 사진들을 찍어보죠. 뭐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뭐 하다못해 인물도 찍고 풍경도 찍고 뭐 다큐도 찍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사진을 찍어보다가 그 중에서 이제 자기하고 제일 맞고 자기의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맞는 그런 주 테마를 설정을 해서 거의 평생을 작업하는 게 일반적인 작업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드워드 웨스턴은 40년을 넘게 사진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사진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풍경, 정물, 누드, 초상화 뭐 이런 것까지 하다못해 뭐 다큐 형태의 사진이라든가 뭐 아주 그 기발한 상황이 이런 패러디를 응용한 이런 것까지도 이 광범위하게 주제를 확장해서 작업을 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에드워드 웨스턴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인상적으로 가장 많이 남는 사진들은 정물 사진하고 누드 사진 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풍경 사진 쪽에도 그 대표작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정물 쪽하고 누드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했던 사진가가 이 에드워드 웨스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사가들한테 그러니까 사진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미국의 현대 사진에 대한 전형적인 미국식 스타일과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식 접근 방법을 개발한 사진가로 인정받은 사진가가 이 에드워드 웨스턴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에드워드 웨스턴의 스타일은 그 캘리포니아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한 지역이 본인의 그런 특징을 잘 살린 형태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국식 방법과 캘리포니아식 접근 방법을 개발했다라는 평을 받는 이 20세기의 거장이 에드워드 웨스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카고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산부인과 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였고 엄마는 연극 배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일남 일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자녀가 좀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작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대가족을 형성하는 거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에드워드 웨스턴의 아버지 엄마 사이에는 일남 일녀. 그 중에서 이제 외아들로 시카고에서 태어났죠. 이제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9살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웨스턴이 5살 때 엄마가 이제 죽었답니다. 뭐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누나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데, 에드워드 웨스턴이 9살 때, 그러니까 재혼을 하는데 그 의붓 형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혼한 엄마의 자식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 거기다가 또 누나까지 결혼해 버리니까 혼자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외롭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외롭게. 그다음에 그 모성애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여자를 만납니다. 많은 여자를. 이게 에드워드 웨스턴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진하고의 그 인연은 언제부터냐면은 그 아버지가 16살 때 카메라를 하나 선물을 해준대요. 어떤 이유에서 카메라를 선물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코닥에서 나온 볼스아이 넘버 2라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강의, 특히 엔젤 아담스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엔젤 아담스도 브로니 카메라라고 그랬잖아요. 브로니 카메라가 이런 볼스아이도 이 브로니 카메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스 카메라죠. 박스 카메라를 선물을 받아갖고 이 사진을 찍는데, 이게 1900년도 초반에 코닥에서 만든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닥이 1889년도부터 이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만든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굉장히 당시에는 상당히 유명했던 또 카메라 중에 하나가 이 볼스아이 넘버 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형태라든가 이 사진을 대중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출시한 그런 제품이 이 볼스아이인데, 굉장한 그런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수집가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도 옛날 카메라 좀 꽤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저 카메라는 없습니다. 비슷한 건 있지만요. 그래서 사진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저걸 아버지한테 선물로 받음으로 해서 사진을 알게 되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고 카메라를 또 5i7이니까 57 카메라를 중고로 하나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공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모가 소유했던 농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농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필름을 작업하고 했던 그런 쪽에 굉장히 열성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03년 초에, 1903년이면은 거의 20살이 다 돼가는 그런 초인데요. 이 기술과 구성면에서 굉장히 노력했고, 1913년에서 1920년까지는 사진과 예술 쪽으로 더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진이 예술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상당히 열심히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진 작업은 말하나 마나 뭐겠습니까? 요게 이제 젊었을 때, 사진을 시작해서 젊었을 때, 사진관 오픈하고 했을 때 그런 사진 같은데요. 상당히 젊었을 때, 넥타이도 짧은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젊었을 때 에드워드 웨스턴의 모습입니다. 이게 대형 카메라죠. 이건 A/10은 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겠고, 이 사진이 몇 살 때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사진관을 오픈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 당시의 사진인 것 같고요. 이 에드워드 웨스턴이 사진을 시작했을 때 당시는 이 회화풍의 사진, 그러니까 회화주의 사진이 이 범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반적인 사진적인 그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롱 사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에드워드 웨스턴이 이런 사롱 사진으로 시작을 해서 사롱 사진을 꽤 오래 했죠. 뭐 엔젤 아담스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이
회화적인 사진을 해왔던 시절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풍경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보시면 소프트 포커스잖아요. 연초점 효과에 의해 이런 풍경 사진이라든가 인물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바닷가 풍경도 그 연초점으로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라 이 사진 자체는 그렇게 퀄리티는 뛰어나지는 않는데 이런 형태의 회화주의 사진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도 예술이다라는 거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술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성이라고 그러니까 구도라고 얘기하는 구성적인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회화풍의 사진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건 이제 풍경이고요. 이렇게 인물 사진은 나중에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진을 시작한 지 꽤 된 상황에서 자신의 그 연인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에드워드 웨스턴 누드 사진의 그런 그 모델들도 대부분 다 그 자기가 만났던 연인들이에요. 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진 찍었는데 요 사람도 아마 매던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무슨 매더의 여자 이름이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찍은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점 효과의 회화풍의 그런 인물 사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사귀었던 여자 같은데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회화풍의 인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으로 초창기의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사진가인데 사진을 시작했었는데 1904년에 누나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면서 더더욱 결혼을 했지만 그 같은 지역에 살았는지 몰라도 그래도 간혹 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나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니까 더더욱 만날 시간이 없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그 시간에 동네 백화점에 일을 했대요. 백화점에 취직을 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전문적인 일은 아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간만 나면 아주 사진을 찍으면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진에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진에 대한 자신감이 확 생기면서 당시에 있었던 카메라 앤 다크룸이라는 잡지에 사진을 이렇게 투고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원고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이름도 어느 정도 아마추어지만 이름도 좀 알려지고 그 복제물 출판도 되고 해서 그 웨스턴의 그런 그 최초의 인쇄물이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누나가 이사 와라, 너 거기서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캘리포니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1906년이라고 그러는데요. 1906년이면 20대 초반이죠. 20대 초반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대학을 다닌대. 사진 분야의 경력을 좀 더 전문적으로 쌓아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일리노이즈 사진대학에 등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로 이사 갔다가 다시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즈 대학에서 사진을 공부하나 봐요. 근데 총 그때 당시의 과정이 9개월이었대는데 속성으로 들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6개월 만에 모든 과정을 마스터하고 끝냈대요. 근데 9개월치 수강료를 다 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끝내니까 학교 측에서는 3개월치 수강료를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머지 3개월치 수강료를 내야 너한테 졸업장을 준다라고 해서 결국은 졸업장은 못 받고 6개월 만에 이제 사진을 배워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로 이사간 건 1908년 2년 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시카고 쪽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쪽에서 학교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1908년도에 캘리포니아로 와서 그 동네에 있는 사진관에 취직을 해갖고 리터치라는 사진 수정입니다. 사진 수정. 오래전도 아니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필름 수정이라든가 사진 수정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주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뭐 요즘은 포토샵이라는 게 있어서 뭐 누구나 다 조금만 시간 내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필름 수정하고 하는 거는 보통 기술 갖고는 되지 않는 거라 상당히 비싸고 또 그 일도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에드워드 웨스턴도 거기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생계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스튜디오로 옮겨서 그 다른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기술하고 그러니까 사진관에서 할 수 있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사업적인 그런 운영 같은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1909년에 그 자신의 누나, 그러니까 자기 누나의 친구를 소개받는데 그 자기 누나하고 9살 차이 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누나하고 9살 차이 나는데 그 이 와이프는 누나 친구인데 와이프는 7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나하고 결혼을 한답니다. 그래갖고 아들 넷을 두는데 그 중에 3명의 아들이 사진가로 성공을 합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게 뭐 경제적으로 성공은 잘 모르겠지만 그 미국 사진계에서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그런 사진가로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특히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그 어린 나이 때부터도 촬영하는데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뭐 멕시코든 어디든 이게 사막이든 간에 촬영할 때 조수 겸 이렇게 해갖고 아들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서당계 3년이면 우리말로 풍어를 읊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진 쪽으로 자연스럽게 입문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4명의 아들 중에 3명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가로 성공을 하고 그 중에서는 또 큰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웨스턴의 손자가 있는데 그 김 웨스턴입니다. 김. 그러니까 김이라는 게 우리나라 성으로 얘기하면 김인데 이 김 웨스턴은 이름이 김이에요. K-I-M 김인데 이 친구도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진가로 성공한 그러니까 3대가 사진을 한 집안으로 자리매김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사진 쪽에서 유명한 그런 집안이 됐는데요. 에드워드 웨스턴 지금은 이제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든가 뭐 아들 특히 저는 다른 아들들은 잘 모르지만 블랙 웨스턴이라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뭐 사진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뭐 아버지하고 좀 다른 형태의 그런 그 풍경 사진을 작업했던 그런 사진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아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그 아들들은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 사진이라는 게 그림 못지않은 그런 그 예술성을 인정받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판매라든가 이런 게 왕성하게 되면서 특히 또 자기 아버지의 사진의 그런 그 유산 상속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사진 덕분에 아마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되지만 에드워드 웨스턴은 죽을 때 통장에 300불뿐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환율을 따지면 한 40만 원 정도 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로 살았던 게 자기 아버지 에드워드 웨스턴이다. 근데 아들들도 다 사진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에드워드 웨스턴은 특히 초창기에 더더욱이 그 자기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사진에 그렇게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 한없이 촬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이야 롤필름이 있으니까 막 수없이 촬영이 가능했겠지만 당시만 해도 그 원판 필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그 커트 필름이요. 한 장씩 찍는 거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 과정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보통 뭐 한 최소 30장 정도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촬영을 했던 그런 그 열정과 투지를 갖고 있었던 사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가 높은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진이 마음에 들 때까지 한없이 촬영을 했던 그게 또 에드워드 웨스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자기 사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나중에 자기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이 작업에 대한 더 많은 인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대회 상도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회화적인 사진으로 아마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회화적인 사진을 상도 많이 받고 아메리칸 포토그래피라고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 있을 때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메리칸 포토그래피라고 거기 아메리칸 포토그래피라는 잡지에 사진 기고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진을 했던 그런 사람이 에드워드 웨스턴인데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드워드 웨스턴의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 게 이 여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살 많은 누나 친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와이프는 폴란가 뭐 그런데요. 그 굉장히 그 청교도적인 정적이고 그 사진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아주 진짜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나라 말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주 가정적이고 그 자식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그 아주 진짜 오리지널 엄마와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그래서 거의 웨스턴은 사진 찍으라고 맨날 돌아다니라고 자식 4명은 전부 와이프가 키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뭐 사진관은 몇 번 열고 작업을 했지만 사진관에 대한 그 열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사진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진관에 대한 그 애정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 했지 자신의 사진을 찍기에 바빴던 그런 사람이 웨스턴이라 집안에 돈을 한 푼도 못 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자기 그 아버지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받은 유산이 좀 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자식들 교육시키고 생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월스트리트, 그게 경제공황인가? 하여튼, 연관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 경기가 붕괴되면서, 그 와이프가 가지고 있던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게 폭락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에드워드 웨스턴이, 가정의 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 좀 더 심적으로 더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배속편한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와이프가 애들 다 키우고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만 찍으면서 살았던 아주 전형적인 그 나쁜 놈인데 그 와중에 여자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회화적인 사진에서 얘기했던 그 매더라는 여자가 아마 이 여자일 거예요. 이게 에드워드 웨스턴이고요. 이것도 회화적인 소프트 포커스 촬영한 거죠. 좀 약간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티나 모도티라고 제가 에드워드 웨스턴 여자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멕시코 여자입니다. 티나 모도티. 그러니까 다 여자들이요. 이 에드워드 웨스턴을 만났던 여자들은 다 사진가나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사진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에드워드 웨스턴의 그런 그 인물 사진이나 또 이 누드 사진에 다 모델을 겸했던 그런 사진가라고 이렇게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자들하고의 관계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누드 사진을 찍어요. 누드 사진을. 굉장히 많은 누드 사진들을. 근데 그 누드 사진의 대부분이 다 자기하고 사귀었던 여성들을 모델로 해서 촬영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고, 티나 모도티라는 여자가 그 중에서도 좀 오래 이 에드워드 웨스턴하고의 그 관계를 유지했고요. 이 웨스턴의 그런 사진적 동기를 부여하는데 상당히 공헌을 많이 했던 여성이 요 티나 모도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누드 사진은 자기의 아내하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사귀는 여성들을 누드 모델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1922년 정도에
누나가 오하이오주로 또 이사를 하나 봐요. 왜 이렇게 자주 이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오하이오로 이사를 갔는데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철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누나가 이사한 그 오하이오주를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에드워드 웨스턴이 평상시하고 다른 스타일의, 그러니까 사진의 시각적인 방향이 확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굴뚝이라든가 제철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높은 굴뚝 사진, 뭐 이런 거. 그래서 웨스턴의 사진 스타일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회화적인 사진을 버리고 새롭고 깔끔한 스타일로의 변환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평을 받습니다. 이게 제철소 사진 앞에서 우리가 봤던 소프트한 효과의 그런 회화풍의 사진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질감이라든가 이런 묘사가 굉장히 강한데 요 사진을 찍으면서 이 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적인 시각적인 변화, 그 다음에 회화주의 사진에서의 탈피를 알리는 그런 형태의 사진의 그 동기가 됐던 게 자신의 누나 집을 방문하면서 찍은 요 사진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들타운 방문은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었다라고 자기가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건 제철소 굴뚝 사진을 찍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도 좋다고 얘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은 우리가 엔젤 아담스 공부할 때도 나왔지만 엔젤 아담스도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를 만나려고 뉴욕으로 갔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에드워드 웨스턴도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를 한번 보고 싶고 뉴욕도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었어요. 가고는 싶은데. 근데 자기 처남인가가 그 여행 경비를 다 대줘요. 넉넉한 여행 경비를 줘서 그 10월 한 달하고 11월 초까지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뉴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스티글리츠를 포함한 그런 많은 예술가들을 만나죠. 이것도 이제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서 찍었던 굴뚝 사진, 공장지대 사진이고요. 근데 요거를 카피가 잘못됐는지 약간 소프트한 느낌도 들지만 그 전의 사진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그런 형태의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입니다. 뭐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사진이야 여기저기서 많이 봤겠지만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도 아주 굉장히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도가 아니라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야말로 그 미국의 현대사진, 세계 현대사진에서 얘기를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가졌던 그런 사진계의 대부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고요.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에 대한 내용은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조차도 요 웨스턴이 찍은 이런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의 제철소 사진을 보고 상당히 좋다라고 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스티글리츠를 포함해서 많은 예술가들하고 교류를 했고, 스티글리츠한테는 그 굉장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웨스턴 사진의 가능성을 듣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할 수 있는,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런 그 칭찬과 가능성까지 확인받고 왔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죠. 캘리포니아 돌아왔는데 그 아까 얘기한 티나 모토티의 그 사실혼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티나 모토티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도 그 참 신기한 게 이 웨스턴하고 자기 그 서류상 부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모토티하고의 관계를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사람도 예술가였던 것 같아요. 회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그 남편 이름이 로보라는 사람인데요. 멕시코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자기 작품하고 웨스턴 사진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매더라는 여자 있죠. 웨스턴의 그 여자친구 뭐 이런 사람들 사진을 다 모아갖고 공동 전시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동 전시를 진행하려고 이제 멕시코에서 만나기로 하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로보라는 사람, 그러니까 모도티의 남편 격인 로보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 천연두에 걸려갖고 죽는 것 같아요. 낫지 못하고 죽는데 그 모도티가 그 로보의 그 생각을 받아서 그 전시를 진행을 하죠. 전시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멕시코 갈 때 이 웨스턴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큰아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전시도 하고 행사를 치르는데 굉장한 그 언론의 호평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언론에서 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을 보고 사진은 사진이 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예술이었을 뿐이다 라는 어떤 평론가의 리뷰를 에드워드 웨스턴이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웨스턴 너는 예술을 했는지는 몰라도 사진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번에 사진은 진짜 사진의 시작이고 사진이 됐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더 한번 들떴을 거겠죠. 그러니까 사진으로서 평가할까? 제가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사진가라고 할 수 있는 강홍우 선생의 그런 사진론이라는 책을 중간중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죽도 밥도 아닌 게 예술이라는 포장에 덮여서 나가고 있다라는 식의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인데 죽도 밥도 아닌 게 그러니까 사진도 아니고 그림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의 작업으로 예술이라는 그 포장으로 덮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비난인데 에드워드 웨스턴도 거기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진이다라는 이런 평. 회화주의 사진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회화주의의 그 예술적인 탈을 벗어 던지고 본격적인 사진의 표현 방법으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멕시코에서는 에드워드 웨스턴 자체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고요. 이 멕시코의 다양한 문화하고 풍경으로 해서 웨스턴은 사물을 보는 그런 그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그 시각이 이게 눈이 개안이 된 거예요. 안목이 좀 넓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신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더더욱이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여기도 나와 있듯이 변기라든가 세면대라든가 장난감, 출입구, 욕실, 비품 같은 일상적인 사물에 카메라의 포커스를 맞추는 형태로 사진의 그 시각의 방향이 변화가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당시에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기장에다가 카메라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 사물 자체의 실체와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그 삶을 기록하고 사물 자체의 실체와 본질을 표현하는데 사용돼야 되는 게 카메라다. 사진에 대한 접근 방식은 사실주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라고 그 당시에 그 멕시코에서 평가도 받고 하면서 자신이 사물을 보는 시선도 바뀌고 그 일상적인 소품이나 자신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사물들을 찍으면서 그렇게 확신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도 이런 주변 사람들하고 이 주변 사물들을 찍으면서 멕시코에서 에드워드 웨스턴에 대한 명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 와중에 그러니까 티나 모도티라는 여자하고 또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멕시코에서의 활동은 어떤 면에서 티나 모도티라는 여자가 다 만들어주고 그 천연두로 죽은 그 티나 모도티의 남자친구라고 볼 수 있는지 남편인지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환경이 조성이 된 상태에서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는 사진가가 멕시코에서 이름을 알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또 미디엄 러너라는 여성을 또 만나요. 그래서 새로운 누드 사진 시리즈를 또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과 태도에 있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새로운 누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그 러너라는 여자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웨스턴은 과거하고,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와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 가기 전에 일기는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판 그 복잡한 여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그랬대요. 그러다가 1925년도에 이제 둘째 아들 블렛을 데리고 멕시코로 들어간대요. 다시. 그래서 이 모도티가 이 공동 전시를 또 다시 한번 주최를 했고, 그때도 새로운 비평가들의 그 아주 찬사를 받는 그 전시를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당시에 전시했던 6점의 여섯 점이 주립박물관에서 구입해가는 또 이런 아주 엄청난 그 성과도 이뤘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전시가 끝난 몇 달 동안 그 민속예술, 장난감, 그 지역의 장면을 촬영하는데 이 에드워드 웨스턴이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 같아요. 포스터, 멕시코에서 벽면에 이런 그런 포스터나 그림의 그 오래된 그 느낌, 페인트가 벗겨지는 이런 느낌이라든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건 뭐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건 모르겠지만 이런 일상적인 소품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멕시코에 대한 그런 그 애정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러다가 이때 이제 새로운 예술의 시작이라고 묘사한 세계의 검은 점토 항아리가 이때 그 당시에 그 미술사학자한테 굉장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런 사진이 요 대표적인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 그래서 그 멕시코에서의 그 활동은 경제적인 면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진가로서의 그런 그 업적이나 평가는 상당히 높았던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요. 1926년에 그 멕시코 민속예술에 대한 집필을 하던 작가하고 계약을 맺고 멕시코의 원주민들의 예술품과 공예품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전국 여행을 시작한답니다. 모도티하고 그 둘째 아들 브렛하고요. 그래서 6월에 시작해서 11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5개월 정도를 멕시코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전통 공예품과 예술품을 찾아 작업하는 이런 사진을 또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당시에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그 여행을 하면서 둘째 아들인 브렛은 아버지한테 특강을 들은 거죠. 사진에 대한 특강을 듣고 아주 집중 강의를 듣고요. 이 브렛의 그 사진의 그런 모든 게 좀 완성 단계에 들어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 다음에 그렇게 찍어서 24개 4점 이상의 아주 고품질의 아주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었던 또 계기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행에서요. 그렇게 해서 그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도티하고 헤어진대요. 이게 이제 모도티인데 이게 뭐 결혼사진 같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사진인지 뭔지 화환도 들고 있겠는데 이게 모도티고 이게 웨스턴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멕시코에서 활동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여성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멕시코 여행을 5개월 동안 끝마치고 와서 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2주 만에 이 블랙, 그러니까 아들하고 웨스턴은 그냥 캘리포니아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는 멕시코로 가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그 둘째 아들하고 블렛하고 전시회를 또 갔습니다. 자기의 사진 100장하고 아들의 사진 20장이, 그러니까 총 120장이죠. 이 120장의 사진으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둘째 아들 블렛의 나이가 15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부러운 그런 상황이죠. 아버지 그 대사진가 아버지를 두고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우리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이 대가의 그런 강의를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15살에 자신의 아버지하고 동등하게 전시를 할 정도로 사진의 그 우수성이
인정받은 거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멕시코 생활은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작업을 또 시작하는데요. 그 뭐 댄서였다는데요. 댄스 1927년에 또 새로운 루트를 시작하는데 이 캐나다 화가가 있습니다. 여자 화가 같은데요. 여자 화가인지 잘 모르겠지만 웨스턴에게 누드 사진을 너무 많이 찍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익숙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누드 사진 자체가 너무 익숙해지고 있고 주제가 더 이상 새롭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부분의 사진이 그냥 예술이 아니라 그냥 누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누드는 많이 찍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누드에 대한 시각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 너무 많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사진을 찍어서 그런지 그걸 좀 시기한 건 아니지만 좀 안 좋게 봤는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웨스턴이 그 화가가 그렸던 그 작품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그 화가가 주로 그렸던 게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걸 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웨스턴이 그 그림을 보고 상당한 흥미를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 화가한테 조개 껍데기 몇 개를 빌려왔대요. 빌려와서 그래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게 에드워드 웨스턴의 아주 대표작들이죠. 이 조개. 그 노틸러스라고 해서 앵무조개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이게 앵무조개. 우리말로 얘기하면 걔네말로 얘기하면 노틸러스인데 요런 작업을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던 그 조개 껍데기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껍데기를 빌려와서 이 작업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하여튼 그 사진 역사상 모더니즘의 벤치마크라는 그런 타이틀을 거머쥔 이런 아주 에드워드 웨스턴의 정물 사진의 그 아주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에드워드 웨스턴 하면 떠오르는 이런 그 폐강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엄청난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도 이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아주 너무 이렇게 빨려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또 요런 사진이 이렇게 우연찮게 특정 화가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그러니까 예술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사진 예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그 회화적인 사진의 그런 예술이라는 게 아닌,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아니고 이건 죽이든 밥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1928년도에 아들하고 또 이제 둘째 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큰 아들은 초창기에 좀 데리고 다니더니 그 이후부터는 블렛만 데리고 다니는데요. 이 블렛 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모하비 사막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쪽인가? 그쪽에 모하비 사막이 있는데요. 데스밸리 가는 그쪽 길로 가다 보면은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한 번인가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모하비 사막 여행을 떠나서 사진을 찍어요. 이게 이제 모하비 사막 길거리인데 커피집 그 광고판인 것 같아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막지대에 이 예술의 형식을 탐구하면서 사진을 찍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전에는 이제 스트레이트한 거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사진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그냥 그 본질을 찾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라고 보면은, 요때부터 모하비 사막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부터 그 사진으로 예술적 형식을 탐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곳이 요 모하비 사막의 둘째 아들하고 떠난 사진 여행에서부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막 형태의 그런 모래보다는 이런 그 바위의 느낌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 모하비 사막에서 촬영했던 그때 당시에 찍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사진 여행을 하고 와서 아들하고 그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해갖고 거기서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생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인물 사진을 좀 찍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렇게 내키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애들도 학교도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해서 사진가를 십몇 년을 했는데, 제 사진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진가 한국에 있을 때도 학원하고 스튜디오도 같이 해봤지만, 스튜디오는 제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울며 겨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요 에드워드 웨스턴의 요 심정은 제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관에서 초상사진 찍고 하는 거는 죽어도 하기 싫은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지금처럼 뭐 사진에 이렇게 판매라든가 뭐 갤러리가 활성화돼 갖고 뭐 구매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명성에 비해서 생활을 굉장히 빈곤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에드워드 웨스턴도 뭐 이번에 아들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작은 스튜디오를 처음 한 게 아니라 스튜디오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조그만 걸 전전하면서 계속 해요. 그 이유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진 작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부터는 아니지만 샌프란시스코로 이사 와서부터는 이제 포인트 로버스라고 거기를 굉장히 많이 다녔답니다. 근데 이 포인트 로버스라는 해안 이름이 나중에 에드워드 웨스턴이 죽고 나서는 웨스턴 비치로 바뀌었대요. 그 다음에 그 엔젤 아담스는 죽고 나서 그 하프돔 쪽에다가 이 젤을 뿌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에드워드 웨스턴도 죽고 나서 자식들이 요 로버스 포인트에다가 아빠의 그 화장한 젤을 뿌렸대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 로버스라는 그 해변이 에드워드 웨스턴한테 상당히 중요한 장소였고 정기적으로 이쪽으로 막간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러 많이 다녔다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도 계속 여기는 쉬지 않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의 포인트가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이것저것 뭐 특정한 이유가 있어갖고 장소를 계속 바꿔가면서 다니는 그런 촬영 작업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진에서는 특정한 장소가 마음에 든다라고 그러면 그 장소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방문해서 찍어보는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뭐 엔젤 아담스가 요세미트를 60년 동안 찍었다는 것처럼 요 에드워드 웨스턴도 포인트 로버스는 이 사람의 그런 사진적인 영감과 사진적인 느낌을 많이 줬던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생 끝까지 계속 이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곳에서 찍은 다시마, 바위, 바람에 날린 나무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것도 그 바위의 느낌이고 해변에 있는 그 물이끼가 마른 그런 느낌 같은데요. 뭐 이런 거라든가 이게 포인트 로버스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게 미역줄기죠. 미국 바닷가에 가면은 해안 주변에 이런 미역줄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든가 요게 나무의 오래도 말라가지고 남은 이 나무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포인트 로버스에서 에드워드 웨스턴이 요 바위의 질감이죠. 이런 것들이 이 로버스에서 에드워드 웨스턴이 발견한 사진적인 이미지들이다. 라고 해서 요 포인트 로버스가 이 에드워드 웨스턴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소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29년에 하여튼 이 포인트 로버스는 그런 이것도 포인트 로버스에서 일몰 형태의 그런 작업인데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난대요.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이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련 쪽 여자 같기도 하고 러시아 쪽 여자 같기도 하고 소냐 노스코위악이라는 그 여성을 또 만나는데요.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다른 여자들처럼 모델도 해주고 조수도 해주고 또 에드워드 웨스턴한테 사진도 배우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는데 5년 동안 또 같은 생활이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참 대단한 남자입니다. 우리가 미술 분야에서도 이제 파블로 피카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대표적인 화가. 이 파블로 피카소도 제가 옛날엔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책을 읽어갖고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여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여성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바뀔 때마다 그 피카소의 그림풍이 바뀐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웨스턴도 사진계의 파블로 피카소하고 맞먹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여자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누드 새로운 누드 시리즈를 또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재밌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난잡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또 생활을 하면서 이 캘리포니아 카멘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근처 해변에서 아까도 봤듯이 뭐 다시마라든가 뭐 이런 다시마의 이게 줄기의 흐름이란가 이런 것들의 흥미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30년 이후부터는 그 야채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폐각류 있죠? 조개 껍데기 같은 거. 그런 작업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1930년부터는 야채하고 과일, 크로즈업 하는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배추, 케일, 뭐 양파,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이 요거 좀 바나나잖아요. 요 앞에도 여기 지금 뭐 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안에 놓고 이렇게 찍는 이런 작업들인데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눈에 띄는 그 작업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요건 조개 껍데기인가 호박인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름 잘 모르겠는데 요런 모양들 요런 거. 근데 요 당시에 찍었던 사진 중에 아까 얘기한 새로 사귀기 시작한 노스코 유학이라는 소냐가 여러 개의 그 피망을 가져왔나 봐요. 여러 개의 피망을 갖고 와가지고 누구예요? 에드워드 웨스턴한테 주니까 그걸 갖고 열심히 작업을 해서 그 양배추죠. 이거는 양배추. 대단한 질감이고 라이팅도 당연히 좋겠지만 이 대단한 질감을 표현하는 이런 양배추 이렇게 멋있는 양배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런 양배추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얘기죠. 이런 작업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작업했던 그런 폐각류 작업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찍은 아까 노스코 위약 소냐가 갖고 온 피망을 갖고 작업한 것 중에 완성작으로 나온 게 요겁니다. 이게 넘버 30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 사진 이름인 거예요. 페퍼 넘버 30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게 요 당시에 찍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진이고 이 사진을 이렇게 대충 보면은 언뜻 보면은 뭐 근육질의 무슨 뭐 몸 같기도 하고 팔뚝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원본보다 좀 밝은 것 같은데요. 뭐 보는 모니터마다 좀 틀리겠지만 근데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소냐가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자기가 원하는 피망의 이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피망을 사다가, 장노출로도 찍어보고, 왜냐면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어요. 썩기 전에. 그래서 이게 쪼그라들었다 펴졌다는 장노출을 주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도 나오고, 하여튼, 또 자기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나오지 않아서 아주 수백 개의 피망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스튜디오에서 나오지 않고 두문 분출하고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사진이 이 사진이다라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무슨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런 형태의 이미지로 아주 대단한 작업을 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에드워드 웨스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에드워드 웨스턴은 1930년에서 31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전시도 진행하고 극찬도 많이 받고 높은 평가를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업적이라기보다는 그 사진가로서의 성공은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상당히 많이 성공을 했는데 개인적인 삶은 상당히 복잡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졌으니 안 복잡한 게 더 이상하죠. 안 복잡한 게 제가 미국에 살면서 좀 나이 어린 동생뻘 되는 친구를 알게 됐었는데 이 친구는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 세 번의 결혼과 세 번의 이혼과 네 번의 결혼한 걸 봤어요. 아주 상당히 어린 친구였는데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근데 그게 보수층도 상당히 많은 게 미국인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근데 이 일반적인 서민들 생활에서는 그런 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생활이 굉장히 그래서 엄마 아빠 그러니까 재혼해서 살다 보면은 엄마 아빠의 라스트 네임이 다 틀리고 애들끼리도 나 그거 보고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에드워드 웨스턴도 그런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부인이라는 폴라라는 부인이 키웠고 유산으로 아이들을 돌봤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미국 경제가 폭망하면서
이집까지도 그런 영향이 와서 웨스턴이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다라고. 그러니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 먹고 살았는데 이제 가족까지 챙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한 건데 그러면서 아주 나빠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잘해줬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진가로 키워줬으니까. 그래서 1932년에 웨스턴의 이름으로 최초의 사진집이 나옵니다. 아트 오브 에드워드 웨스턴이 출판을 되면서 이제 최초로 사진집도 나오고요. 사진한 지 굉장히 꽤 오랜 시간에 지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고, 또 같은 시기에, 엔젤 아담스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1932년 같은 시기에 그 웨스턴을 추정하는 사진가들에 의해서 F64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11월에 80점의 사진이 가지고 전시회도 열렸고, 이 F64 그룹의 전시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 에드워드 웨스턴의 명성은 더더욱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1933년도에 그 전까지는 A10 카메라 정도, 뭐 그거보다 더 큰 포맷의 카메라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큰 카메라를 사용하기에 좀 이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힘들었는지 4호 카메라로 바꿉니다. 4호 카메라도 요즘으로 얘기하면 뷰 카메라, 대형 카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 쓰다가 그 4호 카메라 좀 굉장히 크고 벅차게 느껴지는데, 에드워드 웨스턴은 이거보다 더 큰 A10, 11x14 뭐 이 정도의 카메라를 쓰다가 4호로 바꾸니까 뭐 아주 날아갈 듯이 가볍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4호 필름 가지고, 4호 카메라 가지고요. 크로좀 누드도 찍고, 뭐, 뒤틀린 뿌리, 뭐, 야채, 이런 느낌의 누드 사진 같은 느낌으로, 누드 사진도 그런 뿌리나 이런 야생의 야채 같은 느낌의 표현으로, 누드 사진도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대체해 가면서 사진을 찍는 이런 형태의 작업에 또 열을 올리고요. 그다가 1934년에 또 여자를 만납니다. 아주 지긋지긋한데, 수오냐라고 하는 여자하고 살고 있으면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주 강렬한 사랑을 한대요. 아주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드 사진도 또 찍죠. 이 사람 그때 이 여자 이름이 윌슨인가 그런데요. 이 윌슨이라는 여자는 사진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여성들하고는 틀리죠. 그 전의 여성들은 뭐 학생 겸, 뭐 모델 겸, 뭐 조수 겸, 뭐 이런 식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뭐 조수 역할도 해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윌슨이라는 여자는 사진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여자랍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웨스턴 여성 중에 딱 두 번째, 첫 번째 부인하고 이 윌슨이라는 여자하고만 사진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드 작업의 모델로만 모델은 해줬죠. 이것도 또 새로운 누드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보다는 굉장히 대담하고 친밀하게 사진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좀 그게 좀 안타까운데, 또 이 사람도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당시로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 이 당시에 내가 있었으면 몰래 그 당시에 돈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 회원제를 구축했던 것 같아요. 뭐 인터넷도 없었지만 그 에드워드 웨스턴 프린트 먼스 클럽이라고 그래갖고 프린트 오브 더 먼스 클럽이라고 그래서 그 월 회원제를 해서 매달 5불씩 구독료를 내며 에드워드 웨스턴 사진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각 사진당 무한정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40장까지만 리밋을 해놓고 이 회원제를 운영했는데, 그것도 뭐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고작 회원이 11명 정도뿐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뭐 5불씩 해봐야 55불이니까 그때 당시에 뭐 그 돈 값어치가 지금보다는 많이 저기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었던, 그 다음에 오리지널 프린트를 가져가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5불로 사놓은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손들이라도. 아무튼 이렇게 이런 작업도 뭐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멤버십도 운영을 했고, 그다가 그 버먼트 뉴얼이라고 엔젤 아담스 때 설명을 해드렸는지 몰라도 굉장히 사진사가로, 하버드 출신이고요, 사진 역사가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그다음에 미국 뉴욕의 현대미술가를 만들고 거기에 사진부를 개설하는데 엔젤 아담스하고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던 이런 사진사가가 버먼트 뉴얼인데, 버먼트 뉴얼하고 이제 어떻게 친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먼트 뉴얼이 제안을 해서 엔젤 아담스가 3번 받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겐하임 펠로우십을요. 그래서 구겐하임 펠로우십을 신청을 해서 1년에 2,000불을 받았답니다. 그 당시에 2,0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2,000불을 받아서 에드워드 웨스턴이 사진가로서는 처음 받은 겁니다. 1호입니다. 1호. 멤버십을요. 그래갖고 12개월 동안 17번의 여행을 윌슨하고 떠나는 거예요. 윌슨하고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도 같이 가고, 그래서 거의 한 2만 마일, 그러니까 17,000마일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달린 겁니다. 꿈의 여행이라고 웨스턴은 얘기를 했대요. 아주 그러니까 살만 난 거죠. 먹고 살 거 신경 안 쓰고 또 돈도 들어왔겠다. 그래서 하여튼 12개월, 1년 동안 원 없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간 거니까 12번의 여행을 다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2년차 구겐하임 신청을 또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1년만 받은 게 아니라 2년치까지 받아가지고 아들들,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하고 함께 여행의 자유,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그런 재미를 완전히 느끼면서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만 난 거예요. 그전에는 애들 키워야 되고 하니까 이게 좀 나쁜 아빠 같아요, 진짜로. 이혼을 한답니다. 16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결국 나중에 이혼을 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조론이라고 그러죠. 조론을 16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을 다 데리고, 그다음에 윌슨이라는 여자와 함께 여행의 자유를 만끽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만 빼고요. 그래서 그 와이프는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어떤 면에서 나도 남자지만 좀 나쁜 남자 같아요. 그렇게 아주 2년 동안은 아주 속된 말로 흥청망청 사진만 찍으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행도 많이 마음대로 다니고요. 근데 더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작업한 사진을 인쇄하는데 사용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더 이상 여행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반부 작업을 해야 돼서. 그래갖고 윌슨의 아버지가 또 땅에 있었던 것 같아. 카멜이라는 동네, 하일랜드라는데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그 땅을 살아서, 근데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려고 들어가 봤더니 들고양이들이 이렇게 집고양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와일드캣 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윌슨은 여자는 글을 쓰고 여행 얘기를 쓰고 편집을 하고 해서 글재주가 글 쓰는 사람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직업은 잘 모르겠는데 글도 쓰고 해가지고 여행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Seeing California with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는 책도 출판을 하고 재정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일과 관계에 지나치게 만족한 웨스턴은 4월 달에 윌슨하고 결혼을 한답니다. 작은 결혼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결혼식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식으로 결혼한 건 첫 번째 부인하고 요 윌슨하고. 근데 아까 봤던 티나 모도티하고도 결혼식 사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어떤 결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1939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쓴 책이 굉장히 성공을 했나 봐요. 성공을 해가지고 1940년도에 캘리포니아 앤드 더 웨스트라는 또 사진집 겸 책을 또 출판을 해요. 이 책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윌슨이라는 여자애가
참 복도 많습니다. 모노티의 도움도 많이 받고 첫째 부인이 도움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윌슨이라는 여자의 도움도 많이 받아서 뭐 출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활동을 하고요. 요세미티에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엔젤 아담스가 워크숍을 진행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엔젤 아담스 워크숍에서 이 에드워드 웨스턴이 또 엔젤 아담스의 초대를 받아서 이 강의를 사진도 가리키고 하는 이런 상황도 만들어내고, 구겐하임의 자금이 이제 또 떨어졌죠. 출판도 하고 여행 경비 쓰고 해서 떨어졌는데 뭐 또 다른 형태의 그 작업 오더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 사진 촬영 비용으로 1,000불하고 여행비로 500불, 그러니까 1,500불을 받아서 또 이때도 마찬가지 윌슨이라는 여자하고 같이 24개의 주를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갖고 700에서 800장의 A10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인물 사진도 찍고요. 그렇게 또 작업을 이어나가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출판용으로 또 작업도 하고 하여튼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자신의 사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오래오래 기다렸던 그 스튜디오 일이 아닌 사진 작업을 통한 그런 일에 아주 흥을 느낄 정도로 열정을 갖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자신이 그렇게 자주 다니던 포인트 로버스가 그 해안이 폐쇄가 됩니다. 미국의 해안은 대부분 태평양 연안이라든가 이렇게 캘리포니아 쪽은 태평양 연안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또 하와이나 이런 진주만이 일본 애들한테 공격당하면서 또 해안에 가면 지금도 그 옛날에 사용하던 그 요새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중에는 폐쇄를 했던 것 같아요.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 시점에는 바닷가에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이름진 와일드캣 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양이 사진을 포함해서 그 와일드캣 힐을 중심으로 사진 작업을 또 꾸준히 이어나가고, 근데 그 사진 제가 웨스턴 사진집을 몇 개 갖고 있는데, 그 이름들이 안 써 있어갖고, 어디서 와일드캣 힐의 사진이 어느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진을 계속 작업을 하면서, 출판도 합니다. 그 당시에 찍었던 그 와일드캣 힐 그 지역에서 찍었던 사진을 갖고 1947년에 출판도 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1945년도를 지나면서 웨스턴에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파킨슨 병이라는 첫 증상을 경험을 한답니다. 파킨슨 병이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진 찍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고 하는 이런 경험을 시작해서 이 활동적인 사진 작업이 이제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또 윌슨하고도 그때 또 헤어지나 봐요.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몸도 아프고 사진 작가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또 이 마지막 여자 같은데요. 윌슨하고도 헤어지고 그 땅은 누구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윌슨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윌슨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그 마음이 넓었던 사람 같아요. 하여튼 여자 복을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레스토랑한테 팔기로 했나 봐요. 레스토랑한테 팔기로 했는데 뭐 비싼 가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몇 달 후에 그걸 다시 사서 레스토랑에 들어가죠. 원래 살던 집으로 여자만 떠나고. 근데 죽을 때 거기서 죽습니다. 그 와일드 키티라는 그 집에서 죽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년에 병도 걸리고 해서 또 사랑하는 여자도 떠나고 첫 번째 부인하고는 벌써 이혼하고 이렇게 좀 말년에는 별로 안 좋지만 이 사진가로서의 그런 그 개인적인 그 인간으로서의 에드워드 웨스턴보다는 사진가로서의 에드워드 웨스턴은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그런 알림을 줬던 그런 사진가가 에드워드 웨스턴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파킨슨병이 점점 진행하면서 그 자신을 도와줄 조수가 이렇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젤 아담스한테 연락을 해서 엔젤 아담스가 소개를 해줬는지 몰라도 이 카메라도 들고 다니고 또 사진도 배우고 또 자동차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엔젤 아담스한테 얘기해갖고 아주 젊고 그 튼튼한 어떤 친구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야 뭐 당시만 해도 에드워드, 지금은 더 유명해, 그 당시보다 더 유명해졌지만 그 당시에도 에드워드 웨스턴하고 굉장한 유명세를 갖고 있던 대사진가였기 때문에 만사를 부리치고 웨스턴에 있는 집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출퇴근을 대단한 열정을 갖고 이제 그 웨스턴 조수 역할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작업에 대한 그 정리, 프린트, 출판 이거에 대한 감독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만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업해 왔던 거기에서 뭐 베스트 프린트도 골라내고 해가지고 인쇄물도 전시하고 프린트도 하고 출판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1958년도에 와일드캣 힐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포인트 로보스라는 해변이 에드워드 웨스턴이 즐겨 찾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에드워드 웨스턴의 그 죄를 그 지역에다가 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웨스턴 비치로 변경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몇 년도에 변경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름 자체도 에드워드 웨스턴의 이름을 따서 웨스턴 비치로 변경이 됐고, 그래서 포인트 로보스라는 해변은 에드워드 웨스턴하고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장소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죽을 당시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몰라도 이 사람 에드워드 웨스턴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이 $300.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40만원 돈 정도뿐이 없었다니까 돈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돈 욕심은 없었고 자기가 하는 사진에 대한 열정과 관심만 있었던 그런 사진가가 에드워드 웨스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 느껴지는 그런 사진가가 이 에드워드 웨스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울 점도 많이 있고요. 배우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에드워드 웨스턴은 그 에드워드 웨스턴의 그런 사진의 방향이라든가 사진의 느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를 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진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